자, 안녕하세요. 북소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중일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게요. 여기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그 가상 배경을 이제 좀 깔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집안 풍경이 아니라 이 서재풍 이렇게 분위기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앞으로 그렇게 깔 테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가끔 이제 물론 이게 가상화면 화면 자체가 이게 좀 약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약간 이제 뭔가 배경이 좀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약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하냐면 예전에 말한 것처럼 심화 규제 부분 할게요. 서브노트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심화 규제하고 그다음에 그 한의중 그리고 이제 사료보다 아시아사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심화 규제를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중일 전쟁이 나와요. 중일 전쟁. 예, 중일 전쟁. 그래서 중일 전쟁은 일단 몇 년부터 시작했는지는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니까 1937년부터 시작했어요. 중일 전쟁은. 자,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이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잠깐 색깔 좀 바꿀게요. 이렇게 검은색이. 네. 자, 항일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해가지고 뭐 주도권 문제 견해 등등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국민당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민당이 이거는 확실한 건. 그래서 전면전에서는 국민당이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게릴라 활동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했다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국민당이 주도를 해갖고 그 게릴라 활동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보조해줬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뭐 8년 전쟁을 불려야 된다. 중일 전쟁을 15년 전쟁으로 이렇게 불려야 된다는 건 이제 관점이까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의 계기가 됐던 그 사건이 뭐냐면 로고고 사건이에요. 루고 차오라고 하죠. 77사변이라고 좀 하는데 이 로고고는 어디냐면 그 당시 그 만리장성 부근에 있는 그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 부근에 이제 이때 항아강이 흐르는데 여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가 노후거든요. 그래갖고 이미 이제 일본 세력들이 이미 하북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저 국민당 세력도 있었고, 근데 요 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사소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노국을 지켰던 일본군 장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장교관이다 이제 병사 중에 하나가 여기 와갖고 이제 아침 저녁 때 점호 시간 때 사라진 거야. 어. 그래갖고 이제 인원 파악에서 없어지니까 중국군들이 얘네들이 죽였다 이렇게 의심을 가게 된 거죠. 근데 한두 시간 있다가 그 뭐냐면 병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밖에서 똥 누고 온 거야. 예. 그 별거 아닌 사건인데 그걸 이제 보고받은 그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무타쿠치 네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상부의 허락도 없이 국민당에게 뭐냐면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커져가지고 그 당시 중일전쟁 확대돼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일전쟁 확대되면서 곧바로 제2차 국공합작도 맺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전쟁 과정을 볼게요. 아까 얘기처럼 정규 군대는 거의 국민당군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국민당군은 초창기 때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군들을 공격하면 좀 싸우다가 후퇴하고 싸우다가 후퇴하면서 일본군을 내지로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군들이 처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일본군이 내륙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선이 정체가 되기 시작해. 왜냐면
중국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중국, 일본군들을 그 투입을 해봤자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중요한 요충지나 장악을 할 뿐이지 곳곳에 시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장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넓은 전선에 꼼꼼히 뭐냐 병력을 배치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 그 이제 그 나중에 국민당이 중경 지역으로 가죠. 사천 분지 있는 지역으로 산악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당시 일본군이 국민당보다 좀 약간 우위인 게 뭐냐면 기계화 전력이나 뭐 포병 전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산악지대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공격할 때 미국 애들이 처음에는 되게 승리를 했잖아요. 왜냐면 주로 도시 지역, 요충지 같은 것들 이제 점령을 하니까 그런 건데 잠깐만요. 자, 근데 그 이제 탈레반들이 산악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 미군들이 들어가서 이제 해도 이게 뭐냐 첨단 장비가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국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제 뭐냐면 소모전화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주요 전투 과정들이 쭉 있는데 요거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일본군이 상해와 남경을 점령할 때 남경은 이제 국민당 정부의 수도죠. 요때 대규모 이제 학살 사건인 남결 대학살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요게 요즘에 이제 뭐냐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수도인 남경을 버리고 국민당군은 저쪽 중경으로 옮겼고요. 그 외에 뭐 태화장 서주 전투에서 국민당이 좀 이겼고 그 다음에 무관을 점령한 후에는 장기 대치 국면에 이제 전개됐다. 그리고 이제 강주를 점령해서 영국의 원주를 처단했고 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딜 또 점령하냐면 그 당시 영국의 그 시민도시였던 홍콩까지 장악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새끼와 관련돼 갖고 좀 얘기를 했죠. 일본군들이 곳곳에 뭐냐면 계례 정부들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례 정부들을 다 통합을 해서 남경의 왕정이에게 그 뭐냐면 계례 정부 수반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왕정이 원래 국민당의 제2인자 역할을 했는데 장개석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남경에서 또 계례 정부를 만들었어. 자 결국에는 이제 일본군이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렇게 뭐 대충 가정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그 당시 그 항일 전쟁 기간 동안 통치 지역은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냐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보면 그 윤왕구하고 대우방, 해방구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그 아까 일본 군들이 점령했던 지역들이 다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한 게 아니라 되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를 점령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은 뭐겠어요? 여기서 도시를 얘기하겠죠. 선은 뭘까요? 철도와 도로를 얘기해. 그래서 도시와 철도를 점령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면 지역, 저 농촌 지역이겠죠. 이 농촌 지역은 누가 장악하기 시작하냐면 이때 이제 면이 농촌인데 주로 공산당이 장악해. 그래서 공산당들이 여기 소비에트 해방구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장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당군은 어디로 가냐? 그 사천 같은 그 내륙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방어망을 치고 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면 원래는 제2차 국공합작 기간이었지만 이 공산당의 세력이 확대돼 나가니까 일단은 국민당 입장 볼 때는 좀 안 좋죠. 또 당내에서 이 공산당도 어떻게 견제를 하든지 뭐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제2차 국공합작 기간이었지만 소 충돌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그 충돌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하남 사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남 사변은 뭐냐 하면 한의 중에도 나와 있는 건데 제 생각에 좀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하남사면은 그 당시 그 공산당 안에 신사군이라는 부대가 있었죠. 신사군. 이 신사군은 강남에 있는 공산당군이 국민당군으로 예편에 들어갈 때 붙인 명칭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군대는 팔려군이라고 했고, 근데 이 신사군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당군이 이 신사군을 공격했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 군대였는데 그 공격에서 이 신사군들을 이제 뭐냐면 대부분 죽이고 그리고 뭐 여자들은 여군 잡히면 사찰까지 팔아넘기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사이가 이제 확 터진 거죠. 그 공산당 내에서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싸우게 됐는데 이런 신사군들 공격해가지고 거의 전멸시키고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을 결별하고 이 적우 돌리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못했더니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좀 참자. 그래서 그냥 결렬 질적까지 그냥 가다가 끝난 사건이에요. 하남 사변이 나가고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 있으니까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항전 기간에 이제 국민당 정치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전쟁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민심을 끌려고 민주화 정치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독재 체제가 오히려 강하고요. 공산당과 지식인을 탄압하였죠. 민심 위반이 강화됐다. 자, 그래서 이제 임시 전국대 대표를 열어서 그 당시 총동원 체제를 확립하고 아까처럼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이제 민의를 반영한 국민 참정회 일종 국회하고 비슷한 거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언론 투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의했고 합자사를 장려하고 학무지를 개간하고 수리를 개발하고 중공업 기반을 마련해서 경공업과 수공업 장려 등 나름대로 저항계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민주화 조치는 중간파와 공산당의 지지도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민주화 조치는 이제 시점에 있어서 그냥 상징적인 조치였고 나중에 가면서 이제 무슨 체제가 강화된다고 했죠? 이 독재 체제가 좀 강화되죠. 그래서 이제 공산당과 지식을 탄압하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국민당 5기 5중전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요. 이때 이제 이 계기도 뭐냐면 계기로 중간파 장대석이 이제 중경 정부에 저항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정 운동을 전개해요. 앞에 이제 오헌초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제가 이제 이 오헌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제 중의정 직전에 국민당이 민심을 좀 끌려고 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이게 정식 헌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약법 통치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식으로 그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통한 통치를 하자 이런 헌정 운동이 그 당시 나타나게 됐어요. 이 중간파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국민당의 어떤 독재 정책의 반발 때문에 일어났는데 주체는 중간파들 제3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활동은 이제 일단 앞에서 언급한 국민참정의 한계들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민주정당 동맹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헌정 운동을 그 뭐냐면 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앞장항일에서 이제 반장항일로 이제 전환이 됐다. 이 단체는 시국강령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 민주세력들이 이 헌정운동을 하니까 그 당시 국민당군이 막 탄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세력들이 헌정운동 과정에서 국민당 태도를 보고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 점점 기울여져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중국 공산당들은 이 민주세력들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련의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 가속화됐다. 독재 정치를 강화하고 어떤 국민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결여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문제였어. 물가가 상승해서 왜냐면 법회가 남발했거든요. 이 법회는 국민당이 발행한 지폐죠. 그 이유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전쟁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당이 법회를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이 의도적으로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상승한 거야. 자,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국민정부의 부패로 국민정부의 질이 이제 떨어져서 또 일본군에 투항을 하거나 대민 약탈이 행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이제 견제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처음엔 좀 싸워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 일본군하고는 적절하게 전선만 유지하는 데 있고 주로 이제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공산당이 통치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 국공 내전이 시작됐다고 이제 보지만 실제 전투 국공 내전은 이미 전쟁 후반기 때부터 국공 내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산당 지역을 공세를 하고 그들과 이제 뭐냐면 세력을 토벌하는데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파를 탄압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당의 민심 위반을 가속화시켰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당 하면 또 백색 테러도 유명하죠. 테러 집단들이 많아. 그 정보기관들이 이제 뭐냐면 자기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정보기관이 남이사하고 실시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 이런 정보기관, 공안기관의 갈등, 그리고 국민당 안에서도 이제 삼민주의 청년단하고 국민당 안의 갈등. 그래서 국공내전 시기 때 중간파 일반 민중들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누굴 지지했냐? 공산당을 지지했고 그 이유는 공산당이 중간파 유격을 적극 수용해서 이걸 정책에 자기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국공내전 때 국민당의 패전의 배경이 되었다. 중간파들 국민들의 민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산당, 국민당의 두 세력 간에 그 제3의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 중간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결집되어 있지 않지만 수는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승리를 잡으려면 요 세력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국민당은 그건 실패한 거야. 근데 공산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성공했던 거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경제 정책은 그 밑에 좀 각자 보시고 공산당의 함정을 볼게요. 제가 생각해 국민당보다 공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국민당보다는 공산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자, 공산당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지구전과 유격전으로 항해전선을 채택하자. 그래서 국민당은 전면전이었죠. 정규전 형태였는데 이 정규전 형태가 아니야. 일단 하적이나 병력 수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유격전 방법이죠. 공산당이 하는 방법이 치고 빠지는 그런 게릴라 방법이죠. 그래서 일본군 점령 지역에 가서 그 일본군들이 통치하지 못한 지역을 하나하나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소비에트를 건설한다. 해방구를. 그래서 그 당시에 소비에트를 뭐라고 했냐면 국민당 행정구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병구라고 했어요. 병방의 행정구역에서 병구라고 했죠.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 병구가 이제 항일 전쟁 시기 때 공산당 기존 근거지였는데, 그래서 기존의 소비에트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개 항일 여러 가지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 밑에 종류 좀 보시고, 자, 병구 학대 배경과 위기를 볼게요. 40년대 말까지는 주로 항일전의 주요 정장이 국민당이었어요. 국민당의 그 전면전쟁 형태였는데, 자, 근데 이제, 그리고 초창기 때는 일본군들이 공산당군을 그렇게, 공산당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못했거든요. 수도 적고, 뭐, 그렇게 병력도, 별로 없고, 그 장비도, 화력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41년 후반, 42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일본군이나 중국 국민당원의 태도가 이제 바뀌게 돼요. 일본군 입장 올 때는 얘네들 가만히 놔뒀는데 얘네들이 뒤에서 치고 뭐 백단 전투 일으키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토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당군하고 소강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상당수 병력을 빼가지고 그 당시 만주라든지 그 당시 그 동국 삼국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소비에트 지역에 있는 공산당을 토벌하게 돼요.
자, 거기고 또 중국 국민당 안에서 또 얘들 세력을 막기 위해서 또 봉쇄 정책, 또 한편으로 또 싸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배 지역이나 소비에트 지배 인구가 감소가 되기 시작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대일항전 내용이 있는데, 자, 이 대일항전 내용 중에 이제 쭉 내용을 보면요, 뭐 요거 산서 지역 전투는 이제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게 백단 전투예요. 백단 전투. 이 공산당에서 이거 되게 중요시이거든요. 예전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래요. 요 백단 전투가. 자, 백단 전투를 좀 볼게요. 백단 전투는 100개 여단을 동원한 전투다 해갖고 백단 전투라고 해요. 100개 여단을 동원하는 전투, 백단 전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 자, 일본군의 점령 지역이 구역이 확대되면서 국민당군과 정부 관리 등은 흩어져 버렸다. 이에 따라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뒤에 남겨진 민중들이 자적으로 항일 자위 조직을 만들었고 8.6군은 이들을 지원해서 해방군을 키워갔으며 1940년대 이후 개전 당시에 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8.6군은 1940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거의 100개의 연대군이죠. 연대군에 40만 명을 동원해서 일본군 교통망과 일본군 주둔지를 기습 공격을 하는 거야. 총공격을 한 전투가 백단 전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백단 전투 기억을 해주시고요. 48년에 있는데 40년이 못해요 이거. 자, 그래서 백단 전투의 결과 일본군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공산당의 어떤 인식이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 공산당의 근거지를 공격해 들어가. 그래서 토벌전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일본군들은 이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정책을 했냐? 상강 정책을 했어요. 상강 정책. 태우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전개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전략촌을 만든 다음에 이 전략촌에 이제 뭐냐면 주민들 이주시키고 요 나머지 이제 지역들은 다 태우고 빼앗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공산당이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서 정통운동을 추진하게 되죠. 자, 이 상강 정책은 우리나라에도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지리산 부근에 있는 빨치산도 있죠. 이 빨치산 토벌 때도 애용했던 정책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때 이제 활동했던 일본군 출신의 그 장교들이 나중에 많은 수가 한국군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공산당 토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뭐냐면 그걸 했다.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인물이 백성혁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정치적인 약간 소리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박정희랑 비슷하다고요. 이 사람도 원래는 어릴 때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범학교 가서 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때려치고 그 만주에 가갖고 만주군 만주군 군관학교 들어가갖고 이제 그 들어가서 소위로 그 만주군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간도 특설대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 간도 특설대에서 이제 활동할 때 뭐 독립군을 탄압을 했다. 그 이 사람이 이제 현충원에 묻히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전에 친일 그 경력 때문에. 근데 어떤 편에는 이거 독립군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독립군은 만주에 없었고 주로 활로군들을 대상으로 했다. 예, 주 공산당. 물론 이 일본은 이제 거기 그 한인 공산당도 있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물론 이제 친일한 행위는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친일했던 건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6.25 전쟁 때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와서 장군으로서 이제 높은 계급에 이제 올라갔죠. 이 사람이 아마 참모총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납동강 전투에서 다부동 전투가 있어요. 다부동 전투. 대구 부근에 있는. 그때 상당히 이제 납동강 전투가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선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큰 한학을 통해서 뭐냐면 그걸 물리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여러 이제 뭐냐면 공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백성영이 친일행위라는 건 맞죠. 물론 그 사람이 뭐 간도 특수대 때 누굴 물리치냐는 그건 별개 문제도.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가 그 해방 항일 병합 병탄 이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 볼 때는 자기 조국이 없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단순히 일본군에 참여했던 이유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한용권의 친일파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단죄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그 사람이 엄연히 다부등 정치에서 뭐냐면 공을 세웠고 공과 가를 이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면 국민문체를 붙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다만 이 사람의 뭐 친일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누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 우리의 뭐 국군의 상징 이렇게 삼는 건 좀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이런 사람들 만약 국군의 상징을 삼았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배신을 하더라도 공을 세우면 뭐냐면 다 커버될 수 있다는 논리가 완전히 성립되는 때문에 역사의식에 좀 문제가 있겠죠.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어떤 관계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국공합장 깨지는 않았지만 전쟁 초기에는 협력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대립 관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환 배경을 보면 전환 전쟁 중에 국민당 통치 지역이 일본군의 점령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군이 이제 패한 후에 전후 주도권을 누가 점령에 따라서 이걸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공 그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러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한원사변이에요. 안희성에서 국민당군이 신사군을 공격해서 그때 한 10만 명 넘는 병력이 있었는데 1000명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국공합작의 결렬 위기도 몰아왔던 것이 한원사변이다. 예. 그렇지만 공산당은 항일통일 전선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의중을 좀 볼게요. 자, 한의중에 그 관련된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 자, 1941년 1월에 안희성 남부에 돌발한 군민 공산당이 무력 충돌 사건을 밝힌데 1940년 10월 19일 국민당 군사위원회가 항하 이남 소재 중국군에게 그 항하 이북으로 이동시킨 것을 인정했다. 그래서 신사군이 이동을 시작했는데 지정된 길에 따라서 안희성 남부에 들 때 국민당이 그 당시 7, 8만 명의 습격을 받고 국민당군의 그 습격을 받고 군장이 잡히고 부군장 이하 상당수가 전사해 신사군에 큰 타격을 미친 사건이 있어요. 한원사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민 정책을 볼게요. 요 공산당의 대민 정책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공산당 대민 정책은 중간파 세력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기 편을 끌어들이냐, 반독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래서 그때에서 이제 이들의 중간파를 뭐냐 유인을 하면 어떤 적극적 액션을 이제 피하게 되죠.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감조 감시 정책하고 그다음에 삼삼제야. 예. 자, 감조 감시 정책은 뭐냐면 감조 감식이 뭐야? 예전에는 토지를 분배하 강제 땅을 뺏어갖고 무상 분배하는 정책을 했죠. 근데 친일 지주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분홍들, 중소지주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땅을 뺏지 않고 대신에 이자, 그 당시 농민들에게 이제 빌려준 이자나 아니면 그 당시 이제 그 소장료를 낮추는 정책을 이제 했어요. 이게 감조 감시 정책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삼삼제도는 뭐냐면 그다음에 병구의 행정부 및 의회에 할당제를 실시했어. 그래갖고 무당파 세력들 있죠. 민주 세력들을 3분의 1을 참여시켰어. 예, 이게 삼삼제야.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그 뭐냐면 분홍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좀 인기 끌려고 그런 감조 감식을 했고 그다음 중간파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너네들 정치 참여시켜준다 해서 삼삼제를 실시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그 삼삼제나 그 당시 감조감시 정책 때문에 저계층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죠. 농민계층 안에서도 빈농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도
자영농자나 분홍계층도 끌어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또 도시민들도 끌어들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이제 뭐냐면 결집시켜 나갔던 거죠. 예. 자, 요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런 정책들은 전쟁 시기 때 그 공산당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 의견 끌어들이고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산당 지도부 안에서 자기들이 무식한 대중도 이끌고 영도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하고 그 지도부가 비슷한데 얘네들은 좀 그 당시에 융통성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오고 요걸 좀 설명을 하면 감조 정책이나 뭐 삼삼제 설명하면 북소련이 뭐 공산당하고 뭐 연결돼 갖고 자빠지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저는 예전에 많지만 공산당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봉쇄 정책, 아까 일본군과 국민당군 정부의 군사적 어떤 경제적 봉쇄로 이중 고통을 이제 겪게 되죠. 그래서 공산당 지배 지역 및 인구 감소, 한류군의 병력 감축, 물자 부족 및 물가 상승. 그래서 해방군 내에서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 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 공산당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 일단 자력갱생, 지금 북한에서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해서 군대나 기관, 학교에서 생산운동하자. 그래서 이런 그 자력갱생 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중국군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군대가 이제 국가만 유지하는 그런 군사적 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또 사업도 같이 하더라고. 기업도 만들고 그래서 돈도 벌고 예, 이런 그 뭐냐면 군산 복합제 같은 역할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정풍운동을 일으켰죠. 풍이라는 것은 바람, 어떤 그 경향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당내 사상과 조직을 통일하기 위해서 합풍, 당풍, 문풍이라는 삼풍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공산당 그 모태똥의 지도 이념을 확립하고 그다음 소련의 유학생 코미테 영향을 배제하려고 했다. 이 정풍운동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풍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1928번하고 1929번. 자, 이 강자중국사와 동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1942년 2월 모태똥은 상품 정수운동을 전개했다. 첫째는 학풍호 속에 있는 현실유리화, 주관주의, 그 다음에 당풍 속에 있는 관료주의와 분파주의, 셋째는 문풍 속에 있는 그 구시대적인 가고제와 팔봉 같은 공헌한 형식주의를 타파하는 운동이었다. 이게 이제 상풍이라는 거, 정풍의 주요 타파 대상이죠. 그 다음에 모태똥이 유명한 문해 강화로 정풍운동이 문해계에 파급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풍운동은 그 당시에 고립을 벗어나게 한 운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당내에는 아직 잔존하고 있는 코미테어 세력들을 이제 좀 제거할 필요들이 있어갖고 한 거예요.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설명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모든 행동은 뭐냐면 그 목적 자체도 있지만 그 목적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당내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데 그런 당내 운동들을 이용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시진핑이 뭐 부정부패에 관련된 척결 운동을 하잖아요. 그 말은 좋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해놓고는 자기 반대파를 다 제거시키는 거야. 자기 파트의 어떤 부정부패들은 그냥 눈 감아주면서. 예.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29번 보면 정풍운동을 통해 왕명등 국제파와 국민태의 영향을 배제하고 모태똥의 절대권을 확립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풍운동은 위기 상황을 처한 중국의 사상 수준을 높이고 발전의 사상적 기초였지만 지식인에 대한 일면적 부정으로 동지애적인 우애의 빛을 잃은 면도 있다. 정풍운동에 불구하고 일부 당 지도부들은 대중과 유의한 특권을 누리는 어두운 측면이 완전히 일소된 것이 아니었다. 네. 지금도 계속 남아있죠. 중국 공산당 보면 지금도 부정부패 빠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부정부패 타파를 외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중국 사회 자체가 민도가 낮고 민도가 낮다는 건 좀 그런데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낙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당이 집권하든 공산당이 집권하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하여튼 정풍운동을 펼쳤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군과 공산당의 어떤 전술 차이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구전원을 주장하는데, 지구전원은 그 당시 그 일본군이 군사를 강하고 하니까 당장 뭐냐면 1대1로 맞짱을 뜨어서 이제 싸우는 것보다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정책이야. 그래서 일단 호텔 내갖고 일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일본군도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선도 넓혀지고 병창론도 길어지겠죠. 그때 이제 뭐냐면 공격을 하자. 아, 근데 일본 입장 볼 때는 중국을 빨리 점령하는 게 낫겠죠. 예, 그러니까 막 밀고 넘어가는데 근데 중국의 땅이 너무 넓으니까 그게 쉽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요 지구전론은 모태통과 장개석의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군사적에서 우세한 일본과 전쟁에서 장기적인 저항을 하고 일본군 간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했다. 근데 이 지구전론에서 차이점이 있어. 모태통하고 이제 장개석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이 모태통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모태통은 자 중국의 형 상태에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도 이제 구정을 하고요. 항일전쟁을 통해 사회 병역 과정을 인식하죠. 이걸 통해서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반식민지 반봉건 국가의 어떤 모습들을 좀 타파하자. 아, 그리고 이제 아직 전쟁 기기니까 전쟁 시기예요. 계급투쟁 구국 나라를 구하는 게 더 있고요. 그리고 운동전과 유격전 형태였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모태통의 지구전론이 있어요. 예. 전면항쟁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일본군이 이런 지구전을 통해서 이제 힘이 빠진 다음에 이때 이제 뭐냐면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나가자. 그렇지만 그 밑바닥인 지구전과 유격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장개석은 이제 지구전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현 상태에 별로 인식이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내부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회경제적인 어떤 요소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군사적 측면만 본 거야. 군사적 측면만.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고 그냥 항촌에 조직하고 민심을 얻는 정책도 부재했다는 거죠. 군사적인 측면만 그냥 뭐냐면 시간 없게 해서 빠져나오지 그 남아있는 그 공간 부분 있죠. 비어있는 공간들을 내버려 두고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온 거야? 오태동 세력들이 들어온 거야. 공산당 세력들이. 진취적으로 송호전 형태였다.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는 일반 대중들의 인기를 끌어갖고 얘네를 동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정부의 군대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원조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하고 국민을 징병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거죠. 징병의 대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지구전론이지만 모태통의 지구전론과 장개석의 지구전론은 상당히 인식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계 열강과의 외교는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제 그 국민당은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당의 차관과 군수물자들을 그들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버마와 인도 루트를 이제 주로 활동을 이용했는데 요때 이제 좀 보면 원래는 여기 이제 어떤 루트를 이용했냐면 베트남 쪽의 루트를 이용했어요. 베트남 쪽에. 베트남을 통해서 그 홍콩을 거쳐갖고 국민당이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베트남이 완전히 일본군한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홍콩이 점령당했죠. 그러니까 이 루트를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고 했죠? 중경 지역으로 옮겼다고 했죠. 중경. 그러니까 이제 루트를 바꿔가지고 버마를 통해서 인도 가는 루트인데 버마 루트도 이제 차단이 됐죠. 일본이 버마를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인도 루트를 이용했어요. 인도 루트를. 근데 인도 루트를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임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입장할 때 임팔을 공격해서 그다음에 국민당의 루트를 차단할 필요가 있겠죠. 고급 루트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복군 관련된 할 때 임팔 작전을 펼쳤던 거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무타쿠치 네야라는 사람이 있어. 아까 지금 언급했던 그 저기 노구고 사건을 일으켰던 그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상당히 특이해. 왜냐면 인팔 작전을 하면서 보급 부대를 이끌지 않고 보급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럼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소나 이런 끌고 오는 말 같은 것들을 가면서 그 잡아먹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거나 그 유명한 말 있죠. 일본은 원래 육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초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방이 풀이 뜯어지는데 그걸 뜯어먹고 가면 된다. 뭐 이따 헛소리를 하면서 갔다가 싸움을 했는데 싸움에서 죽는 사람보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때 그 많아가지고 결국 인파 작전은 이제 완전히 싸우기 전에 대규모 아사로 해갖고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독립영웅으로 취급받고 있죠.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의 패망을 앞당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무타수치 내야는 나중에 이제 전범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 연합군도 이 사람의 공을 인정해 줬어요. 이 사람 때문에 크게 이제 뭐냐면 일본군이 패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싱가포르 감옥인가 뭐 그 홍콩에서 한 2년 감옥 생활하다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처형은 안 당하고 다른 전범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에요. 예. 자, 하여튼 이 버마 루트가 차단되니까 인도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이 왕정의 계례 정부를 이제 세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여러 정부들은 국민 정부만 정통으로 인정하고 이 왕정의를 계례 정부에서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국동맹이 결성되고 이탈리아가 독일이 왕정의 정권을 승인하자 국민당 정권이 당교를 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연합군에 일어나고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소련과의 관계도 국민당하고 그렇게 뭐냐면 나쁘진 않았어요. 예. 소련 입장일 때는 공산당을 지원해주긴 했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왜냐면 국민도 작고 대표성이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도 국민당군과 이제 그 중소 불가침 조약을 기초해서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을 해줬고 그리고 또 국민당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내전 초기 때도 소련이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태도 바뀌어서 공산당 적극 지원했긴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각자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이 1941년에 태평양전쟁에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그 뭐냐면 이제 전설 확대되는 과정에서 침이 빠지고 나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얻어먹고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포츠단 선언을 수락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최초의 승리고 반제국주의 가제를 달성했다. 중국 입장일 때는 그 당시 그 제국주의 국가부터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중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최초 승리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반제국주의라는 건 이제 제국주의 마지막에 중국에 남았던 제국주의가 뭐였어? 일본이죠. 일본은 이제 밀쳤으니까 그 의미에서 이제 부여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공내전을 보죠. 국공내전. 제가 예전에는 국공내전을 그 설명도 안 했고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약간 자세히 설명할 필요 있어. 왜냐면 요번에 들어가실 교수님들이 이게 공산당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공산당 시각에서 이제 내일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그리고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은 이제 나중에 같이 할게요. 다 끝나고. 자, 일단 그 종전후의 정권 구상을 볼게요. 국민당은 그 당시 훈정을 끝나고 이제 정식 헌법을 만들자 현정을 실시하고 그러면서 국민대표 소집을 계획이죠. 일종 국민대표 소집은 그 뭐하고 비슷하냐 우리나라에 재헌 국회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재헌 국회 약간 예, 재헌 국회하고 이제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안 됐죠. 왜냐면 국공내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이제 할 여유가 없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공산당은 각 당의 강파, 정파를 참여하는 연합정부 구성, 특히 중간파 세력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국공내전 시기 때 사회 경제를 좀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화 통치 구역은 말이 아니었어요. 일단 법회가 막 많이 발행돼가지고 그 당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또 관리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농민들 어떤 세금 징수나 징발 때문에 또 농민들 반발도 많았고, 그다음 미군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 때문에 또 반미 시위도 일어났고 쌀값도 폭등하는 등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부 상황이. 자, 그 다음에 공산당 통치구역 볼게요. 공산당 통치구역은 이제 얘들은 토지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농업국가였잖아요. 대다수 농민이었고, 그리고 공산당이 주는 이제 뭐냐면 혁명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주체 삼았던 농민이었어. 그래서 이제 초기 때는 내전 초기 때죠. 내전 초기 때는 종전의 감정강식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다만 이제 친일적인 지주나 악질 지주까지 토지를 몰수해서 처형하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해방구가 넓혀지면서 자기가 이제 좀 약간 세력이 불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슨 지시를 내냐면 오사 지시를 내요. 오사 지시. 이게 뭐냐면 청산 감조 및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 있거든요. 오사 지시인데 이 오사 지시와 관련된 내용은 한의 중에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실현한다. 그래서 종전 감시 정책, 감조 감시 정책에서 이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주의할 것은 토지 소유제라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이 토지 소유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경작권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 경작권을 분배해 준다는 거지 소유권을 분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 1946년에 토지 개혁을 했잖아요. 토지 개혁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 이제 토지법을 나올 때 한 소리가 뭐냐면 토지 소유제를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팔 수 있고 뭐 양도할 수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경작권과 관련돼서만 하는 거야. 소유권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를. 자, 이거는 뭐 토지법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분홍의 토지 재산은 인정하지만 대지주와 친일파, 악랄한 지주의 토지를 몰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감조 관시 정책은 중국의 토지법 대강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는데 그 대강으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성격의 토지 개혁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기 때 실시한 그 오사지시는 원래는 이제 어디에서 한정됐냐면 그 중국 공산당이 지배한 시조적 지배가 미치는 해방구에서만 행해졌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 지역만 행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해방구가 넓혀지고 중국이 이제 전역을 장악하면서 이게 이제 반영이 되죠. 토지법에. 자, 그래서 후기를 보면 내전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더 이제 강한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 아래 전면적인 토지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토지 갖고 있으면 일단은 다 뺏고 유상고시에서 다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하죠. 그게 이제 중국 토지법 대강을 통해서 했고 이게 나중에 중국 토지법에 반영이 됐죠. 농민들이 이런 정책에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자,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분이 또 토지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 돼가지고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줄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1951번하고 1953번 뭐 이렇게 쭉. 자, 요거는 이제 1951번은 오사지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한의중에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체질적인 어떤 지주, 악지주의에 대한 토지 몰수 및 재분배를 규정함으로써 농민대 토지혁명에 참여를 촉진하고 한편 또는 토지혁명이 지나치게 급진하되어 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 분배할 정도로 나가지 못하고 견제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오사지시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되냐면 토지 그 중국 토지 그 대강과 관련된 내용이야. 앞에서 이제 언급한 중국고 토지법 대강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사지시보다 훨씬 더 좀 더 약간 가격해졌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중국 공산당 토지개혁의 원칙으로 1947년 9월에 공산당이 소집한 전국 토지회의에서 토지헌법 개혁의 기본 요건을 요강을 작성했다. 전년도 오사지시보다 한층 철저한 토지개혁을 담고 있는데
이 대각의 기초에 각지 조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 내전 전기의 토지 개혁을 전개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오사 지시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개혁 대강, 토지 개혁법 대강 요 내용이 나중에 이제 국공내전 이후에 토지법에 반영이 됐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53년 이렇게 있고, 이거 53번은 이제 읽어보시고, 예. 자, 그러면 국공내전 갈등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일본군 무장해제 문제 때문인데, 장개성은 이제 일본군에게, 뭐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냐면, 공산군이 일본군 점령지 접수를 금하고, 국민당군이 다 접수를 하겠으니까, 공산당은 너네 접수하지 말고, 그 당시 일본군은 장개석에게 항복해라. 이런 식의 뭐냐면, 명령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은 장개석 명령을 거부하고, 그냥 무장해제를 강행하고, 일본군도 입장 올 때는, 물론 어저께까지는 국민당하고 개파 싸웠지만, 공산당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국민당이 낫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들어오면 이제 저항을 하고, 국민당이 오면 이제 항복하고 이제 무장해제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민당이 이제 정복 지역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국민당은 일본군 점령 지역 회복할 때 미군의 도움을 받았어요. 미국의 이제 수송 지원을 받게 되죠. 주로 항공기 지원을 받아요. 미국 애들은 되게 비행기를 되게 좋아해요. 항공기를 이용해갖고 이제 공격하고 원거리를 이용해갖고 공격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런 작전들이 피를 적게 흐르게 하니까 미국 입장은 되게 좋은데, 하여튼 미국 애들이 이제 항공기를 동원해서 주요 도시와 철도 연결을 낙하시켜줘. 떨어뜨리면 요 주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장악하는 방식이야. 누구의 방식하고 비슷하죠? 일본과의 방식 비슷하죠. 일본군간의 방식. 그러니까 정과 선을 장악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공산당은 일본군과 이제 국지 전체를 하면서 일본군들이 뭐냐면 제대로 무장해제를 안 도와준다고 했죠. 공산당은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중소도시들을 장악하는 거야. 요 면을 장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을 장악해서 이 대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점령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산당, 국민당이 갈등, 이제 군사 충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내조가 번지니까 그가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이제 여론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미국과 소련도 이제 싸우지 말고 너네들 좀 조용하게 같이 합의해서 한국과 만져 노력해라. 조절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57번을 좀 보면, 자, 미국, 영국, 소련의 열강도 내전을 우전하고 중국의 국민 정부를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기대했다. 아직까지는 냉전이 가속화되기 이전이에요. 네, 이거는. 소련은 8월 14일 중소 5호 동맹 조약을 맺어 국민당 정부에 대해 원조를 약속하면서, 그래서 내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했다. 그러나 중국의 내전을 가장 우려한 건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찍이 항일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장개석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그 당시 허와디를 중국에 보내 국공내적 대립을 조절하고 있다. 당시의 조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과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공산화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에서도 간에 어떤 조정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국민당과 공산당인데 이게 아마 못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밑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88번이야. 네, 88번. 88 올림픽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쌍시협정을 볼게요. 이 쌍시협정도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그 문제예요. 예, 쌍시협정이. 그래서 10월 10일 날 맺어졌다고 해서 이게 쌍시협정이 되죠. 참고로 그 나중에 그 전에 국민당이 주도, 이게 아니 국민당이 주도하는 게 신해혁명 있죠. 신해혁명 때도 10월 10일 날 신해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쌍십절이에요.
예.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이제 크게 기념하지 않는데 저 대만 쪽에서는 이 쌍십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자, 배경을 이제 보면요. 내전의 배경을 보면 국내 평화 여론, 그다음 미국과 소련이 내전이 반대 입장하고 아까 이제 미국의 중재 허리가 이제 와갖고 특사파견에서 중재를 하고 있죠. 그다음 모택동이 이제 장개서 초청 수학 이런 등등 배경해갖고 이제 쌍시 협정을 이제 맺게 되는데 내전 회피 정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평화 건국 방안과 국민 대표의 소집 문제를 토의하고요. 그다음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적인 무장을 부정을 하고 국민당 우위를 합의했죠. 그리고 이 쌍시 협정 때 제일 중요한 게 정치 협상회의를 소집하는 거죠. 당파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구성하자.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외에도 다른 제3세력도 끌어들여서 전 계층적 전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게 정치 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협이라고 있는 거죠. 중국에 보면 양해라고 해서 그 중에 양해 하나 중에 정협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정치 협상회의가. 그래서 이 정치 협상회의를 여기에도 찾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보면 이 쌍시협정 한계 보면 해방구의 어떤 군대가 공산정권의 지휘 문제와 헌법 제정 등의 위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쌍시협정 이후에도 계속 국민당과 공산당군의 지배 구역에 공격을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마셜도 이제 또 파견해서 설득시키고 그래요. 그래갖고 새로 파견 마셜을 위해서 뭐냐면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게 정치 협상이에요. 이게 이제 상시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거죠. 이 앞에서. 자, 이런 논의가 쭉 있는데, 자, 결정 내용을 보면 크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합헌 건국 강령, 평화, 민주, 단결, 건국 원칙을 확인하고 인민의 자유와 민주 권리를 보장을 하고요. 헌법 초안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헌법 5헌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 5헌법 초안을 수정을 하고요. 또 헌법 초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안을 만들어서 국민당, 공산당, 민주동맹, 무당파 40명 구성된 국민정부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을 설치하자. 그래서 여러 당파들로 구성된 세력들로 정부 조직안을 만들고 그다음 국민대회안을 이제 개최시켜. 국민대회안은 일종의 제헌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대표에다가 각 당파 그리고 만주 지역, 대만 지역의 어떤 세력까지 더 증원해서 그 국민대학 인원을 좀 확대시켜서 헌법 조안을 제정하자. 그래서 국민 그 대표 기존의 국민 대표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 파벌들이 모여서 인원을 확대한 다음에 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5헌법을 초안을 더 수정해가지고 정치헌법을 만들자 뭐 이런 논의가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군사문제안에서는 군대를 국가에 귀속시키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당구나 공산당군이나 꼭 당의 군대예요.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당이 뭐냐면 무력을 통제한다. 그런 원칙이죠. 이 소비에트 원칙인데 그걸 이제 뭐냐면 철폐하고 이 군대를 당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시키자는 거야. 뭐 당연한 건데 지금 중국 공산당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군과 당, 군과 민의 구분을 원칙하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국민당, 공산당이 당을 가지고 뭐냐면 국민당 군을 가지고 통치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분리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방식을 대신에 당과 군을 분리시켜가지고 운영하자. 그래서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이제 예전에 그 열린우리당이 뭐 국군을 통수하고 당군으로 칭하고 그걸 통해서 민을 통치하는 형태야. 예, 이런 것들 청산하자는 거야. 예, 오늘날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자는 거죠. 예, 말 좀 잘못했는데. 자,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하죠. 상호간의 전투 중심이 조정 집행부를 설치하고 왜냐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양당의 군대를 단계별로 일정한 비율을 감춰가지고 합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 이제 1960 물론 이게 지켜지진 않아요. 거기 보면 이제 1961번인가 1962번을 볼게요. 1961번 보면 정치협상회의에서 장래 국가대권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한편 양당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단판이 이뤄졌다. 자, 조정 집행부는 그 당시 국민정부와
공산당, 미군 각각의 대표 3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3인 합의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국민정부 주석이 군사조정 집행부를 경위에 발표하기도 했다. 정책명령이 13일부터 발효되고 14일 부평 조정 집행부에서 업무가 시작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볼 게 뭐냐면 정치협상의 내용을 관련된 사료를 좀 볼게요. 셀포나 아시아사에서 쌍시협정, 쌍시협정을 보세요. 쌍시협정. 예, 쌍시협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쌍시협정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정치협상의 바탕이 됐던 쌍시협정 내용을 볼게요. 예. 자, 그 쌍시협정 보죠. 중국 국민정부의 장제성 중석은 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마오쩌둥 선생을 초청하여 국가의 어떤 대계를 토론하고자 한다. 그 마오 선생은 8월 20일 날 요청에 응하여 충주에 와서 장주석을 만나고 여러 차례 회담을 나누었다. 그래서 회담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평화의 건국의 기본 방식. 그래서 중국의 항일전쟁은 이미 승리 속에 끝이 났고 평화 건국의 새로운 단계가 장차 승리함으로써 반드시 공동으로 노력하여 평화 민주주의 단결을 통일 기초로 장제석 주석의 지도 아래에서 장기적인 합작의 학과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부강한 신중국 건설 삼민주의를 철저히 실현한다. 그래서 쌍방은 장주석이 제창한 정치민주화, 군대의 국가, 그 다음에 당파의 평등성과 합법성이 평화적인 건국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임을 동의한다.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누구의 주도권을 인정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죠. 장주석. 그러니까 국민당의 주도권을 인정한 걸 인정했죠. 공산당도. 자, 그 다음 정치의 민주화를 보자. 다음에 일치하여 인정했다. 응당 신속하게 훈정을 정식하고 뭘 실시하자는 헌정을 실시해야 되며 응당 먼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민정부가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며 각 당파와 대표 속에 사회 명사들을 초청하여 국신을 협상하고 평화적인 건국방안과 국민대회 개최 등을 각종 토론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국민대회 문제 재헌헌법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중국 방면에서 국민대회 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국민대회 소집 연기 및 국민대회 조직법, 선거법, 그다음 5호 헌법 초안 이런 것들 수정 및 세 가지 주장을 했다. 그래서 정부 방문에서 국민대회에서 이미 선출한 대표 응당 유효하며 그 액수는 합리적으로 증가나 해결이 가능하다. 자, 5호 헌법 초안은 각계를 불려서 토론하고 수정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자, 인민의 자유 문제는 신앙, 신체, 출판, 집회 결사제인데 이건 지금도 안 지켜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당파 협박서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군대 국가 문제죠. 중국 방면에서 중국 공산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응당 공평하고 합리적인 전국의 군대를 정리 평성하며 분기별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아울러 군구, 그러니까 군구라는 것은 여러 군대를 하나로 지역별로 묶은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중국 군대가 그런 식으로 묶어 있죠. 지금 중국군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알고 있는데 동북 지역 군대, 강남 양쯔강 지역 군대 군구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 자, 군구를 획정하고 징발 보충제를 확정한다. 중국 공산당 그 지도하는 항일 군대의 현재를 숫자를 24개에서 적어도 20개 사단 숫자로 축소하고 편성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감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군대 내용을.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쌍시협정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종결되자 일본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표인 장제스 주석과 마오쩌둥 주석이 그 당시 수도가 아직까지는 충칭이었죠. 충칭에 만나서 전후의 건국 방침에 대한 협상을 발표한 것이다. 1931년 만주 침략부터 15년, 1930년 전면 침략을 보면 8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거쳐서 대일본 항쟁이 종결된 이후에는 전국의 여론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중국이 재건될 수 있다고 기울여졌다. 국공양당은 이러한 여론 아래 같이 평화 민주주의 단결 통일을 기초로
장제성 주석의 지도 아래 장기적인 학자로 학과 내전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부강한 신중국 건설한 삼민주의를 철저히 시행한다는데 합의를 했다. 하지만 실제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상같이 이상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1946년 점차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평화적인 건국의 희망이 울거품 되고 말았다. 결국 3년에 거쳐서 내전 끝에 공산당은 정부를 장악하고 새로운 정치 협상이 그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서 정형이라고 하죠. 그 개최해서 경국의 준비를 했고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선포했다. 그래서 요 정역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준에 나왔는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협상에 관련된 국共내전 때 했던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자, 결과는 그렇게 해도 이제 국민당 내에서 내부 반발과 국민당의 합의를 무시했죠. 그리고 결국 이 만주를 또 누가 장악할 것이냐 가지고 또 국共내전이 이제 충돌되면서 재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